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과 같이 이 노후 파산이 걱정되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48년 동안 이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인생 설계,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이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노후 자금은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지요.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 설계, 이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젊은 시절부터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이제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버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후 준비는 뭐 퇴직할 무렵 또는 퇴직하고 나서 그저 몇 억은 노후 자금 준비하면 끝난다. 이게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이 몇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이 공단 측에 의견이랄까 항의랄까 이 말을 하는데,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셨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퇴직하고 나면은 이미 늦습니다. 퇴직하기 좀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우리 나이로 75세입니다만은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아,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데, 깨닫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제 강의를 들으신 이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미리미리 노후 설계, 생애 설계, 인생 설계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일본의 NHK, 우리말로 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개만 합치면요, 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요,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서 살면 될 거 아니야.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일본에는 웬만하면 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20년 지나서 우리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그 수준의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가 별로 없어요. 여기 일본에요,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이죠. 이 평균치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제일 높을 때는 20대, 30대 179%. 빚밖에 없어요. 그때는 20, 30대는. 왜냐?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죠. 그 빚을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요,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다 세상 뜨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집값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으니까 여기 살다 세상 뜨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보세요.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대 131%. 근데 줄질 않아. 퇴직할 때가 돼도요, 83% 빚이 그냥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이게 나중에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우리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이 우리의 노후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림없습니다. 여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비교한 표인데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 지옥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엄살을 무지개 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다 똑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일본은요, 1947년부터 베이비붐이 시작됐어요. 대개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보세요. 47년에서 49년까지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요,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3년. 6년 만에 베이비붐 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명대로 떨어져 1명대로 떨어져 70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부터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어떻게 낳는지. 여기 보시면요, 1950년에서 1967년까지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요, 1967년에서 73년까지 4.3명에서 4.1명 기간이 또 7년. 그 다음에요, 1974년에서 77년까지 3.0명에서 3.3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1년에 100만 명 정도씩.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7만 명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끝내주는 나라였거든요. 세계에서. 다 일하는 나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퇴직하고 나서요, 1명, 2명 낳지도 않고, 요즘은 0.84명이잖아요. 작년에는. 몇 명 낳지도 않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들을 부양해 주겠습니까? 어림없어요. 결국 뭐냐?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기 노후는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기는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일본과 1년 차이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기 된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시게 되셨잖아요. 이 몇 년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2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많대요. 그 사람들은 맹장 수술을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이렇게 싸대 그냥.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요, 고려대학교에 박유성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1980년생 이분들 중에서 이 100살까지 생존할 확률이 남자는 20.2%, 여자는 21.9%, 거의 5명 중에 1명은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할 때는요, 20% 생존 확률 그 나이를 예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1980년생 중에 이 딱 중간 중2 사망 연령이 몇 살이냐? 남자는 92세, 여자는 94세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만 안 당하면 다 100살이다. 이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에. 여기 보시면요, 2018년에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3만 명 정도 생겼어요. 여성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대개 남편이 먼저 떠나잖아요. 그런데요, 남성분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사모님들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결혼하는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즘 문제가 또 뭐냐? 결혼했다 이혼한 분들 돌싱 유행이잖아요. 이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9년에는 11만 8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에는 5%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는 35%, 작년 2020년에는 37%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혼자 되는 그 노후가 혼자 노후가 되는 게 이유가요, 공통점은 사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황혼이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일본이 황혼이혼이 더 많은 줄 알았거든요. 2000년 전후에서요,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막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고 나면 이혼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해서 저는 황혼이혼 비율이 일본이 무지하게 높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숫자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 어떤 뭡니까? 이 사별 말고 더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 생애 미혼,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 혼자 사는 비율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이 630만 명, 전체 노인의 18%.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왜? 일본이 우리의 인구가 2.4배거든요. 노인 비율이 우리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요, 숫자는 159만 명밖에 안 되는데 퍼센트로는 19.6%,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 일본은 29%, 2배 가까이 돼요.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어났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거든요. 작년 통계 곧 발표되면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작년 통계로는요, 일본 남자의 26.7%, 거의 3명 중에 하나, 여성의 17.5%가 50세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내 아들,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골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아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안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더 그런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여기는 2,020만 가구인데 작년에 또 늘어가지고 2,100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뭐 2,300만 가구까지도 늘어났대요. 이 중에서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가지고요, 작년 통계로는 32%, 지금 가구 원수 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1인 가구예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이 스웨덴은요, 여기 통계가 또 최신 통계가 발표됐는데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가 넘는데요. 혼자 사는 그 가구가. 그러니까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십몇 년 전에 제가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여기는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예에서 쓴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참 별로 책도 다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용품문고로 갔는데 한쪽에요,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세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하게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발효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자, 그래서요, 이 혼자 살게 되는 노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환갑 넘어가면 암, 심혈관 질환, 생각지도 않는 이 중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되기 전에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가족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혼자 살기 제일 외로운 뭡니까? 힘든 게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고독, 외로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혼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동력을 키우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남편 먼저 떠나시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요, 제가 살만한 집도 있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제일 걱정이 뭐냐, 저 먼저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제 아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아침에 미역국에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받아 먹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상속 문제로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본인 돌아가신 데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세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화냐한테 준 거예요.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들어서는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이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면요, 세제혜택을 준대요. 또 노인분이 혼자 큰 집에 살고 있으면 젊은 세대하고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개호 난민이라는 게 지금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개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간병 난민, 돌봄 난민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100살 이상 된 노인분들을 백세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18,500명이 계신데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는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아닙니다. 백세인 중에 절반 정도가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다들 안 갈 것 같죠? 저는 이미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본에는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들하고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혼자 되고 그러면 누가 돌봐야 주는데 또 몸까지 아프면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할 시설 뭡니까? 개호 요원.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60, 70, 80 된 시니어들이 젊은 노인분들이 나이 든 노인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이 무지하게 늘고 있어요. 그런 문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 고령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우리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 지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다 은퇴해서 나이가 70, 80, 90 됐을 때는 이 개호 대란 문제가 우리도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때에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혼자 남는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